마트에서 이제 장 봐서 돌아가는 길이고요. 가면서는 그동안 이제 제가 좀 달라진 장비 얘기나 조금 해볼까 합니다. 그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인스타 360 카메라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국내에 이제 AS 센터가 있긴 해요. 이제 대행이겠죠. 근데 갔다가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고, 그래서 아씨 이거 어떻게 버려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제가 이제 최초의 그 문의를 남겼었던 곳이 고객센터였었죠. 그 위치가 어디 말레이시아였었나?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온라인으로 제가 그 인스타 360 본사에다가 이제 고장 문의를 남기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국내 서비스 센터를 갔었던 거였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걸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건지 뭐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. 수리는 뭐 어떻게 됐냐, 뭐 혹시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, 이런 연락이 왔어요. 영어로 왔죠. 그래서 제가 니네 제품을 그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하려고 했지만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다. 솔직히 내가 제품을 험하게 쓴 것도 아니고 1년 조금 지나서 보증이 끝난 마당에 바로 이렇게 고장이 나버리는 데 대해서 좀 실망을 많이 했다,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어요. 그랬더니 자기네 본사 그 수리센터로 보내라는 거예요. 그래서 본사 수리센터가 어딘가 하고 이제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. 그 접수하는 방법이랑 다 알려주길래 보니까 이제 본사 수리센터는 또 홍콩에 있네요. 그래서 이제 홍콩 쪽으로 제품을 포장을 해가지고 보냈습니다. 그게 제가 7월 며칠이더라? 7월 8일이었나? 7일이었나 8일이었나? 하여튼 그쯤에 보냈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연락이 다시 왔죠. 그래서 뭐 대충 내용을 이렇게 좀 장문으로 오긴 했는데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고장 부분은 이제 인지를 했고 그 다음에 수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보증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뭐 보상 수리는 안 된다. 뭐 거기까지는 이제 국내에서 제가 얻었었던 답변하고 똑같죠.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 제품이 이제 뭐 복잡하고 아주 그런 비싼 컴포넌트 그 부속품들이 들어가 있고 하는 문제로 그 수리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,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이제 늘어놓더라고요.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수리를 이제 해주겠대요. 근데 이제 가격을 보니까 걔네가 처음에 제시한 가격을 보니 이게 거의 이제 그러니까 인스타 360 이제 제품군에서 보자면 이게 이제 코어랑 배터리랑 그 다음에 브라켓까지던가 뭐 그렇게 이제 하나의 패키지로 판매를 하는 게 있어요. 코어 패키지던가 막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렌즈만 빠진 구성인데 구성이 가격이 한 한국 돈으로 한 30몇만 원 정도 해요. 그래서 이제 걔네가 처음에 200 몇 달러였더라? 240 몇 달러였나? 하여튼 그 정도 금액을 얘기를 해서 야, 이 돈이면 그냥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뻔했는데 걔네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겪은 이제 불편함에 대해서 그래도 보상을 조금 하고 싶다고 50% 할인된 가격에 수리를 진행을 해주겠다라고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이제 국제 운송료 포함해서 제가 물건 보낼 때도 한 2만원 조금 넘게 나왔었거든요, 홍콩까지. 그래서 그 배송료 포함해가지고 129달러 정도를 결제를 했어요. 한국 돈으로 하니까 지금 환율이 좀 비싸기 때문에 17만원이 조금 넘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뭐 수리를 해서 이게 사실 제가 한 1년 좀 넘게 전에 산 거라 가격을 그때 당시 얼마를 정확하게 주고 샀는지 기억이 잘 안 났었는데 그때 샀던 이제 패키지 가격을 보니까 거의 70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은 내가 그래도 코어를 지금 이제 그쪽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이제 뭐 어디 수리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생각엔 그냥 코어를 교체를 해주는 것 같아요. 뭐 이제 제품이 와봐야지 알겠지만. 그래서 그 정도 가격에 그러니까
그러니까 한 한국 돈으로 17만원 정도 가격에 수리를 해서 카메라를 쓰거나 아니면은 제가 저번에 정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제품을 만약에 안 쓰겠다 하면은 이제 패키지랑 각종 액세서리들 포함해가지고 그냥 판매를 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수리를 결정을 하게 됐고,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그게 지금 벌써 한 3, 4일 전의 일이에요. 뭐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제가 제품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, 뭐 아니면은 다음 주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카메라 서치를 계속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액션캠이라는 거에 약간 회의감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, 이제 디지털 카메라 포맷에서는 어쨌든 이 센서라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. 아무리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을 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원본을 극적으로 바꾸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 물론 이제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세상에서 예측을 못했었던 방향으로 사진이나 영상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,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의 기술 상태로 봤을 때는 그 카메라의 이제 센서 크기라는 것이 이제 결과물의 퀄리티에 끼치는 영향이 좀 지대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여러 가지 이제 서치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래요. 특히 이제 빛이 적은 상황에서의 결과물에는 아주 큰 영향을 끼치더라고요. 그래서 액션캠으로 항상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, 뭐 야간은 솔직히 말할 것도 없고요. 야간에 주행 영상을 찍겠다,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제가 이미 수차례 확인을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카메라 세팅을 바꿔보기도 하고, 후반 작업에서 뭐 이렇게 이래저래 좀 편집을 해보기도 하고, 뭐 어떻게 보정을 하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.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에, 이제 그런 부분들의 한계, 센서 크기에 따라서 특히 저조도 환경에서 나오는 이 컨텐츠의 퀄리티에 대해서 항상 아쉬움이 좀 크게 있었거든요. 이건 뭐 어떤 비싼 액션캠을 사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. 물론 지금 이제 액션캠 시장에서 보면 뭐 인스타 360 시리즈 중에서 이제 1인치 센서를 달고 있는 카메라가 있긴 한데,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크롭 센서라든지 뭐 풀프레임은 말할 것도 없겠고요. 그런 이제 큰 센서가 달려있는 카메라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인스타 360을 제가 구매를 한 가격, 혹은 이제 뭐 다른 액션캠을 내가 구매를 하겠다 하면은 대체적으로 가격대가 이제 최신 기종에서 뭐 액세서리 조금 구매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거의 60만원대 정도가 다 넘어가요. 그러니까 한 60에서 70만원 정도, 이 정도 금액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액션캠을 사는 게 과연 나한테 올바른 선택일까?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액션캠의 장점이 물론 있죠. 이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페달캠 쪽을 찍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거치를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, 제가 저번에 액션캠 군을 사용을 하면서 느꼈었던 단점 하나를 이제 말씀드렸었는데, 하나의 파일에 이제 기록이 안 된다라는 게 저한테는 좀 큰 단점으로 다가왔었거든요. 지금처럼 이렇게 멀티캠을 사용하는 환경에 있어가지고 후반 작업에서 이제 카메라 싱크를 맞추는 부분이 되게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, 또 이 싱크가 딱 들어맞질 않습니다.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적지 않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입장이었는데,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단일 파일에 이제 영상이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기록이 되는 액션캠은 소니 지금 요 아래쪽에 찍고 있는 X3000 모델밖에 없어요. 근데 또 이걸 이제 신제품으로 구매를 하려고 가격을 보니까 이게 사실 이제 단종된 지도 좀 오래됐잖아요. 이게 거의 60만원대 정도예요. 뭐 퀄리티 자체는 만족을 하지만 똑같은 걸 또 이미 수년 전에 나왔던 제품을 구매를 해서 쓸 필요까지 있을까, 그 돈을 주고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결론은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야 되겠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. 근데 이제 풀프레임을 사자니 뭐 솔직히 소니가 지금 뭐 대세잖아요. 소니에서 가장 저렴한 풀프레임을 살려고 그래도 바디 가격만 뭐 200만원대 한 후반대 정도예요.
그나마도 지금 재고가 없는 제품들도 많이 있고,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진보다는 영상을 많이 찍겠거니 싶어가지고 이제 영상 특화 바디 같은 걸 좀 찾아봤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저조도 환경에서 노이즈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바디가 이제 뭐 알파 7 S3라던가 뭐 FX3 3라던가 뭐 이제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, 뭐 FX3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거의 뭐 400만원대 후반 이 정도로 넘어가 버리고, 알파 7 S3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뭐 300만원 한 초중반 정도가 되더라고요. 근데 문제는 이제 바디 가격만 그렇다는 거니까, 이게 렌즈까지를 사게 되면은 이게 최소한 400이란 얘기잖아요. 그래서 내가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 그 정도까지 돈은 투자를 할 수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타협을 해서 크롭 센서 바디를 선택을 일단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찾아봤습니다. 과거에 이제 제 동생이 그 GV1을 잠깐 사용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. 그때가 이제 GV1 초창기 때였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. 그래서 그걸로 제가 카메라를 잠깐 빌려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또 찍었던 주행 영상이 하나 있는데, 그거는 렌즈 교환식 카메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휴대폰이라던가 액션캠으로 얻을 수 없는 이 심도 표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그럴싸하게 되는 걸 보고, 그러면은 일단 무게를 생각을 해도 한 요정도 크기의 무게의 크롭 센서를 가지고 있고, 또 이제 렌즈 교환식이면 더 좋겠다 싶어서 이제 찾아보니까 선택지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. 그게 이제 지금 제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GV10이라는 모델이에요. 이 GV10이라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렌즈 교환식이고, 센서는 이제 크롭 센서 APS-C 타입이라고 그러던가 크롭 센서가 들어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이게 장점이 또 번들 렌즈를 포함한 구성이 제가 아마 80몇만원 정도 할인을 좀 최대한 받아가지고, 이 기본 번들 렌즈가 16mm에서 50mm까지 화각 커버가 되는 이제 그 줌 렌즈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렌즈를 기본 포함을 해서 80만원대 구성이다 그러면은 진짜 괜찮다라고 느껴졌어요. 그리고 16mm 정도 화각이면 지금 이제 찍고 있는 거니까, 예전에 액션캠 사용할 때에 비해서는 뭐 화각이 약간 좁아지긴 했는데,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거치를 조금 더 뒤로 민다던가 뭐 그렇게 하면은 뭐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, 그래서 요걸 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카메라 퀄리티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냥 뭐 아무리 못해도 액션캠보단 당연히 낫겠지, 그냥 그 정도의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구매를 했는데, 제가 이제 이런 류의 그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거,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잠깐씩은 써보긴 했어도 뭐 항상 뭔가 복잡하잖아요. 왜 여기 보면은 뭐 노출 설정, 뭐 무슨 ISO라고 하나 뭐 그거 감도 설정, 그 다음에 뭐 셔터 스피드 설정, 그 다음에 뭐 조리개 설정 뭐 등등, 되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엄청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도대체 그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, 제가 이제 막상 이 카메라를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모르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. 공부를 하면서 사진도 여러 가지로 막 찍어보고, 영상도 이래저래 수동 모드로 이제 계속 찍어보면서, 이래서 뭔가 이런 카메라를 사용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작하는 부위가 많으면 많을수록, 그러니까 내가 조작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조작할 수 있는 값들이 이제 다양할수록 그걸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한테는 좋은 결과물을 가져다 준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강원도 여행 갔을 때도 제가 이제 이 카메라를 가져왔거든요. 그리고 특히 이제 별 사진 같은 걸 찍을 때 이제 장노출로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뭐 야간 모드 이런 게 되긴 됩니다만, 아이폰 같은 경우에 최장 14초인가 15초인가 뭐 그 정도 돼요. 그 정도 되기도 하고, 아까
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이폰도 굉장히 센서가 작은 게 들어가죠. 카메라 센서가. 근데 이제 얘는 그래도 크롭 센서 정도의 굉장히 좀 큰 센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광에 유리한 측면이 있을 테고, 노출도 거의 35초까지인가가 됩니다. 35초 같으면 굉장히 장노출이죠.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. 셔터 스피드가 30초까지가 돼요. 35초까지가 됩니다. 그래서 35초로 찍으니까 오히려 또 너무 밝게 나와가지고 한 25초에서 30초 사이 정도로 이제 찍었었는데, 아무튼 이제 그런 또 어떤 사진 찍는 거의 매력, 그러니까 제가 수동 운전을 좋아하는 거의 매력도 결국은 내가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이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누군가는 불편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, 저는 그게 저한테는 이제 즐거움이거든요. 그런 것처럼 이제 카메라도 이런 게 이제 어떤 미러리스 카메라, 렌즈 교환식 카메라, 이런 것들의 어떤 매력이자 장점이구나 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됐습니다. 지금도 사실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. 아직까지는 뭐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요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24프레임으로 이제 촬영을 하고 있고 4K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불과 사용한 지가 지금 한 달도 안 되는 이 시점인데, 풀프레임 바디 혹은 이제 어떤 조금 더 전문화된 바디에 대한 욕심이 생겨나는 건 또 어쩔 수가 없네요. FX30에 대한 욕심이 막 생겨나는 게, 뭐 저조도 환경에서의 퀄리티도 물론 있는데, 이게 셔터 스피드의 조절 범위가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이제 4000분의 1초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를 이제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게 이제 노출이 좀 강한 환경 같은 경우에 조리개를 최대한 열어놓고 빠르게 뭔가 물체를 포착을 하고 싶을 때는 한 8000분의 1초 정도는 아마 나와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,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. 그리고 역시 이제 저조도 노이즈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이제 센서 크기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바디가 이 저조도 촬영 환경에 특화된 바디는 아니다 보니까 노이즈가 조금씩 끼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.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액션캠이나 뭐 휴대폰에 비해 비할 바는 사실은 아니에요. 그것보다 훨씬 좋긴 한데, 이제 사람이 좀 간사한 게 좋은 걸 한번 맛보고 나면 이제 더 그 상위 단계를 욕심을 내게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뭐 번들 렌즈 하나 있으면 다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이제 카메라를 구매를 하고 한 일주일 만에 제가 광각 렌즈를 하나, 단 렌즈를 하나 샀습니다. 렌즈 가격이 거의 카메라 가격이에요. 지금 11mm짜리던가 11mm짜리 f1.8 되게 이제 조리개 활짝 열리는 단 렌즈인데, 단 렌즈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조리개 값이 조금 낮더라고요. 그러니까 밝게 나오는 편이던데, 그래서 그 광각 렌즈를 하나를 구매를 했고, 그거는 아직 촬영 때는 제가 영상 촬영 때 써보긴 했는데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이 이제 좀 있어요. 아쉬운 부분인데, 단 렌즈에 이제 그 손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렌즈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, 일단 제가 지금 구매한 렌즈는 그게 없더라고요. 근데 지금 요 GV10 같은 경우에는 바디에 기계식 손떨방이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. 보통 뭐 알파7 마크4라든지 아니면 FX 시리즈라던가 뭐 이제 그런 카메라들에는, 그러니까 좀 중상급기 카메라에는 대부분 보면은 우측 손떨방이 다 들어가 있던데,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손떨방이 바디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들어가 있긴 한데 이제 들어가 있는 거는 전자식 손떨방이죠. 보통 이제 뭐 고프로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그런 손떨방이고, 이제 전자식으로 제어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화각 손실이 꽤 크게 발생을 해요.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제 번들 렌즈 같은 경우에는 렌즈에 이 광학식 손떨방이 들어가 있고, 그래서 이제 손떨방이 두 가지 모드로 선택이 가능하거든요. 스탠다드랑 액티브 두 가지가 가능한데,
이제 액티브에서는 이제 바디의 손떨방까지 같이 사용을 하는 거니까 화각 손실이 당연히 발생을 하는 부분인데, 이제 스탠다드까지 해서는 화각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잡아준다라고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걸 켜놓고 한번 촬영을 해보고 있는데, 요건 편집하면서 한번 어느 정도 잡아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바디 자체에서 좀 잡아주게 되면 자동차 내에서 촬영하는 정도의 떨림은 충분히 잡아줄 것 같은데, 그런 부분들이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, 그러니까 상급 기종 바디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남는 부분이에요. 아무튼 그래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카메라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좋은 퀄리티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의 컨텐츠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